자, 반갑습니다. 전기 설비 교과목을 수업하게 된 이창욱입니다. 이 전기 설비 교과목을 15분에 나눠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요 내용은 전기 기능사 과정에 맞게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1자 일반상 및 대선제로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압을 구분할 때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종류가 교류전기와 직류전기가 있습니다. 교류전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전기를 교류라고 해요. 그리고 직류라면은 건전지에서 나오는 전기와 같은 일정한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전기를 우리는 직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류와 직류에 대한 저압, 고압, 특고압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교류에 대한 저압은 1000V 이하를 저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직류에 대한 저압은 1500V 이하를 저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에 대한 고압은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를 고압으로 규정하고 직류에 대한 고압은 15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를 고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고압은 교류건, 직류건 똑같이 7000V를 초과하는 전압을 특고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기에 사용되는 용어, 그중에서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걸 문자로 이렇게 해석하기 전에 그림으로 한번 이해하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공전선, 가공인입선, 면적인수라는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 이 지지물의 종류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전봇대가 있죠. 그래서 전주와 전주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우리는 가공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가공전선에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 이걸 우리는 수용가라고 해요. 수용가. 근데 수용가를 여러분들 볼 때는 사용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하는 장소로 전기를 가져오는 전선을 우리는 인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입선. 이때 이 인입선이 눈으로 보이는 가공으로 오는 인입선을 우리는 가공인입선, 그리고 땅으로 오는 인입선을 우리는 지지인입선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입선도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지금 전봇대, 즉 전주 위에 있는 전기가 상단에는 특고의 전기가 오고요, 하단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저압의 전기가 와요. 그래서 이 특고의 전기는 22900이라는 22.9kV라는 전압이 공급이 되고요, 아래쪽에서는 220과 380V라는 전압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2900의 전기를 바로 가져오는 수용가, 이러한 수용가를 우리는 특고압 수용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공장이 되는 거죠. 산업체나 또는 아파트나 큰 빌딩이 될 겁니다. 이런 거는 22900의 전기를 바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혹 진주에도 보면 신부림 재질하는 공장이 있죠. 그 공장에는 22900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154kV라는 아주 높은 전압을 그 수용가로 가져옵니다. 이런 전압은 전봇대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변전시에서 바로 그 전기를 해당되는 수용가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 특고압 수용가도 있다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러한 저압의 전기를 우리 가정집으로 가져올 때, 가정집으로 갈 때 이러한 전선을 우리는 저압 가공 인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 인입점으로부터 바로 옆집에 있는 이러한 옆집으로 전기를 공급하고자 할 때 또 이러한 새로운 전선을 가져와서 옆집으로 전기를 가져오느냐, 아니란 거죠. 자, 옆에 있는 요 인입점에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전선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전선을 우리는 연접인입선이라고 해요. 그럼 옆에 또 건물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인입점으로부터 또 옆 건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선을 우리는 연접인입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인입받아서 옆집으로 건너가면은 진주시대 모든 장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저압 장소에 이러한 연접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규정상 첫 번째 최초로 인입받은 인입점으로부터 반경 100m까지만 이렇게 인접입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연전임수는 이 건물 사이에 도로가 5m 이상의 도로는 초과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배우고요. 그러면 턱과학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럼 턱과학 공장이 있으니까 옆에 공장이 있다면 옆 공장에서 옆에 공장을 이렇게 주면 되는 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턱과학은 연전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도에서 바로 해당되는 수용가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연전인수는 자합에서만 가능하고 고합이나 턱과에서는 연전인수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공전선 그리고 가공이입선, 연전이입선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관등회로라는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등회로라는 것은 우리가 네온사인, 전기라는 네온사인을 점등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들어온 전기는 220V의 전기가 들어오죠. 이 전기로 네온사인을 점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안전기와 같은 배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배납기 2차, 즉 안전기 2차에서 공급되는 전압은 고압이에요. 이 고압에서 이러한 방전 등을 점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앞쪽에는, 안전기 앞쪽에는 220V고 2차 측은 뭐다? 고압이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요 전선을 우리는 관등회로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방전관, 네온사인과 같은 방전관까지 이르는 이 전선을 우리는 관등회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접지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감전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금속 부분은 땅하고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모든 금속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 녹색과 황색이 섞인 혼합된 선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선을 우리는 보호도체라고 이야기해요. 보호도체. 그래서 이렇게 보호도체로 연결을 시켜놓고, 자, 이때 요 P에 해당되는 것이 주어 접지단자죠. 접지단자에 이렇게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 접지단자는 접지선을 통해서 땅에 있는 접지극하고 연결을 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다가 이 전기가 바깥으로 외압으로 나왔을 때 이 선을 통해서 접지극을 통해서 접지단자를 통해서 빠져나가게끔, 그래서 이걸 만지는 사람은 이렇게 요 물체를 만지는 사람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접지를 잡아 놓습니다. 그럼 전기를 사용하는 금속뿐만 접지를 잡아 놓느냐? 아니란 거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계통의 도전성 부분,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도전성 부분, 어떤 부분이니까 건물의 철골이라든지 금속 탁자라든지 이런 것도 뭐다? 역시 이렇게 접지 단자와 연결시켜 놓는다는 거죠. 이때 이 선을 우리는 본딩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등전이 본딩용 도체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는 우리는 앞에 이야기처럼 보호도체란 말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선을 우리는 본딩용 도체, 본딩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번 선은 뭡니까? P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처럼 금속 배관이죠. 금속으로 된 배관이라든지 가스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접지 단자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하는 장소에 금속부이라는 금속부는 다 전기를 사용하든 전기를 사용하지 않건 모두 다 접지 단자와 연결돼서 혹시 그 부분에 사고 전류가 분출되면 그 전기를 땅으로 빼게끔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우리 용어 중에서 계통의 도전성 부분이라는 것은 이런 건물 철거라든지 건물 덕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계통의 도전성 부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번개로부터, 낙뢰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설비를 뭐합니까? 피뢰침 설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 피뢰침 설비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뇌 전기를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돌침부라는 게 있습니다. 돌침부. 이걸 우리는 수레부라고 이야기하죠. 피뢰침이죠. 피뢰침.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피뢰침을 우리는 돌침부라고 해요. 그 전기를 받아들이는 부분을 수레부라고 하는데, 가장 흔한 게 여러분들 피뢰침, 이렇게 하는 돌침부 형태로 이루어진 게 있고요. 또 수팽도체, 메시도체의 형태로 이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 건물에 돌침부가 아니고 테두리에 보면 전선이 쭉 깔려있죠. 나도 전선이. 이라는 게 바로
수평 도체가 되고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메시 도체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번개를 받아들이는 부분, 즉 수레부가 되는 거죠. 이 번개를 받아들였으면 이 전기를 땅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연결하는 도체가 있겠죠. 이걸 보다 인하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 전기를 땅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연결하는 전선, 이걸 인하도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이 내 전기를 땅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전선에 의해서 땅으로 전기를 보내주면은 이 땅에서 그 내 전기를 방전시키게 된 거죠. 이런 걸 우리 접지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접지극 형태가 수평 접지극, 수직 접지극, 환상, 기초 접지극 형태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알아야 되면은 전기를 받아들이는 부분을, 내 전기를 받아들이는 부분을 수레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그 전기를 땅으로 보내준 부분을 인하성 도체라고 하고, 그 전기를 땅으로 방전시키는 걸 우리는 접지극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용어를 살펴볼까요? 가공이입수라는 것은 치즈물로부터, 전주로부터 수용가로 가져오는 부분, 이걸 우리는 가공이입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쓰면 돼요. 가공전설의 치즈물로부터 다른 치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 즉 인입점이죠. 예, 이런 가공전설을 우리는 가공인입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통의 도전선 부위란 건 전기 설비의 일부는 아니지만 지면의 전이 등을 전해줄 위험성이 있는 도전선 부분, 즉 그 내부에 전선이 없지만은 그러한 전이를 전해줄 위험이 있는 금속으로 된 부분을 우리는 계통의 도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철골등이 되겠죠. 반등회로 하면 방정등용 안전기 또는 방정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정광까지 이르는 전류를 반등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리플 프리칭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류 전기를, 이러한 교류 전기를 칭류 전기로 만들면은 이게 깨끗한 칭류가 아니고 약간 이런 리플이 생기는 칭류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리플의 크기가 이 시력값의 10% 이하로 포함된다면, 라는 칭류라면 거의 이 리플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냥 칭류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칭류를 우리는 리플 프리 칭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호 접지라는 건 뭡니까?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계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땅하고 연결시키는 이러한 부분은 보호 접지라고 얘기하죠. 아까 그 접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서지 보호 장치 SPD라고 합니다. 서지 프로젝터 디바이스에서 서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하기 위한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단기를 거쳐서, 이런 차단기를 거쳐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부하에 연결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는 60H와의 210V의 전기가 이렇게 공급돼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과전압, 우리가 쓰고 있는 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들어오거나 또는 서지 전압이 들어온다면 이 전기가 타고 들어와서 이 부하에 걸리면은 이 부하가 파손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2차 척에 이렇게 해서 서지 보호 장치인 SPD라는 장치를 붙여서 땅하고 연결시켜 놓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전기에 대해서는 SPD가 자연히 크기 때문에 이 SPD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부하로 공급이 돼서 실제 일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전압에 대해서는 이 SPD 자연이 상당히 적은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전압은 SPD를 거쳐서 땅으로 방전돼서 이 부하로 공급이 되지 않게끔 해주는 장치를 우리는 SPD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지 전기나 또는 뇌 서지나 개폐 서지로부터 부하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에 달아주는 이런 장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수레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레부는 아까 피레 시스템이 크게 세 개로 나오죠. 수레부, 인하도선, 그리고 접지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부라는 것은 낙뢰를 받아들인 거죠. 포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돌침,
스팽도체 또는 메시도체와 같은 금속 부분을 이용하여 외부 필름의 일부를 우리는 수레구 시스템이라고 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번개를 받아들이는 장치, 허가하기 위한 장치를 수레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진에 대한 보호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나누고 있죠. 기본 보호가 있고 고장 보호가 있습니다. 기본 보호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게끔 해주는 보호가 기본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그 껍질에 전련체로 되어 있죠. 이렇게 전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에 전기가 흐르더라도 우리가 이 전선을 이렇게 만지더라도 이 전련체가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인체로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인축, 즉 사람이나 가축의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이러한 보호가 기본 보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기 울타리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가축이라든지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울타리 설비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산 짐승들이 들어와서 이러한 가축이라든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게끔 울타리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하다가 농사 짓는 분들이 이 울타리를 만지면 어떻습니까? 이 전기가 농사 짓는 분한테로 가겠죠. 근데 이 전기에서 감전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설비는 전류를 위험하지 않을까 비하로 제한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도 기본 보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전기가 인체로 흐르지 않거나 또는 인체로 오더라도 위험하지 않을까 비하로 제한하는 이러한 방식은 기본 보호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장 보호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가 아닌 고장 전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줄여주는 거죠.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전기를 이렇게 도체가 있고 그다음 그 부분에 전련체도 있고 이런 걸 보호관 안에서 일반으로 이어줍니다. 이런 보호관에 금속관이 있을 수가 있죠. 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련체가 이렇게 파손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도체가 금속관하고 닿겠죠. 그럼 전기가 220V의 전기가 이 금속관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이 금속관을 만진다면 아까 유전이 없는 부분에서는 만져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유전이 발생되면은 사람으로 감전된 이 전기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죠. 즉 고장 전류가 인체를 통해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장 전류가 인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걸 방지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란 금속 부분을 아까 이야기했죠. 접지해서 이 사고 전기, 고장 전기를 땅으로 빼버리면 인체로 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든지 또는 고장전을 위험하지 않을까 비하로 이거하고 같은 말이죠. 땅으로 빼버리니까 인체로는 그 값이 작게 가서 위험하지 않을까 비하로 제한할 수 있다. 또는 이러한 고장전류를 어떻게 합니까? 앞에 뭐 달아줍니까? 이러한 전선 앞에는 유전 차단기를 달죠. ELB를 달아서 이러한 고장전류가 검출이 되면은 그런 게 검출되면 차단기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잠깐은 이러한 사고 전기가 흐르지만은 차단기가 끊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요 전선은 전압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인체로도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고장 전류의 지속 시간은 위험하지 않을 시간으로 제한하는데 일반으로 누전 차단기는 이 사고 전류가 검출되면은 0.03초 이내에 차단기가 동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로 흐르는 전류가 잠깐은 그렇죠. 0.3초 이상이 되면은 차단기가 끊어져서 인체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고장보호라고 보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전류란 것은 전류가 흘러가는 길, 이걸 우리는 전로라고 해요. 그래서 전로의 전력 및 전력 내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아래쪽 그림을 보고 조금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전력, 무설전류, 전련장, 전력내력 시험이라는 용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선, 이런 전선을 통해서 1차 측에는 이러한 변압기 통해서 특고압의 전기가 공급되고 2차 측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이 공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배납기, 이런 걸 우리 배납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배납기 이 내부에 전기가, 알간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 있고, 이 자체가 외암일 거예요. 외암입니다. 이 외암으로 이 전기가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외암은 전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련으로 전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전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선도 마찬가지예요. 전선도 전기가 흐르는 빨간 부위 전선이 있고, 그 껍질을 뭐다? 전련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래서 이거 안에 있는 전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련체가 약간의 파손이 있어 이렇게 전류가 흘러나온다면 이 전류는 뭐다? 누설 전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부하전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전기, 이 전기를 우리는 누설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과 선 사이 전기가 흐르거나 선과 땅 사이 흐르는 전류는 누설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설 전류 중에서 선과 땅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특히 시락 전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때 요 전련체의 전련각 저항이 크면은 우리가 이 누설 전류 IG는 사용되는 전압 나누기 저항이죠. 그래서 여기에 공급되는 전압 나누기 요 선과 선 사이의 저항, 이 저항. 그래서 이 피복이 가지는 저항이죠. 이 저항이 크면 클수록 그 누설 전류는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피복이 가지는 저항을 우리는 전련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복이 가지는 저항을 측정해서 그 저항값이 일정 값 이상이 돼야 이 피복이 이상 없구나, 즉 전련체가 이상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서 안전하게 쓰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선부 부위가 육안으로 보입니까? 주로 다 배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육안으로 안 보이죠. 그럼 이 전선의 피복의 손상 정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련장 측정기라는 측정기를 요 전선 사이에 흘러서 시험 전압을 인가해서 들어오는 전류를 가지고 우리는 전압 나누기 전류하면 거꾸로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피복의 저항이 얼마구나, 그럼 얼마 이상이면은 피복이 괜찮은 상태구나, 얼마 이하면은 피복이 손상이 많이 갔구나, 그럼 이 전선의 피복을 교체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배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납기 내부에 있는 이 전기가 외암으로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도 전련장을 측정해서 여기에 있는 전기가 외암으로 나오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준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전련장 측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 기본적으로 전련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전련 내력이란 건 뭐냐? 그러면 특고 높은 전기를 사용하는 이러한 장소에서는요, 이러한 시험기로 테스터기와 같은 시험기의 전압을 인가해서 흘러오는 전류를 측정해서 그 전류가 적기 때문에 저항이 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전압을 걸어봐야 됩니다. 그 전압에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전련 내력 시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물을 졸졸졸졸 흘렸을 때 그 환에 물이 새나가지 않는 정도를 살피는 걸 우리는 전련장 측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데 실제적인 압을 걸었을 때, 즉 수압을 걸었을 때 그 수도관이 터질 거냐, 전기를 물을 공급해주는 관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를 보는 것을 우리는 뭐다? 전련 내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특고의 전압이나 고압의 전압을 걸었을 때 그 전압에서 방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보는 걸 우리는 전련 내력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두 선 사이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누설 전류라고 하고, 그럼 두 선 사이에 전류가 흐를지 안 흐를지, 누설 전류가 있을지 없을지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전련 저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실제 사용하는 전압 이상의 전압을 끌어서 그 전압에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를 보는 것을 우리는 전련 내력 시험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장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할 겸 전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련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요? 접지선이죠. 접지가 되는 접지점, 땅, 이 사고 전기를 땅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접지, 거기 달려있죠. 그럼 접지선과
접지가 연결되는 부위가 접지점이에요. 그 점은 피복이 있다면 그 사고 전기를 다운으로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접지점은 접지극과 연결되는 이 접지점은 전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가는 접지선은 전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접지점, 접지극과 연결된 그 부위는 전련 처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련 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즉 전련장을 원칙으로 하지만은 전련 제외 장소는 접지점, 곁집점 이런 부분은 접지를 하지 않습니다. 전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예외되는 규정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접지점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지극이나 접지점은 뭘 할 수 없다? 전련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뒤에 배워다 보면 중성선은 전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과전류 차단기나 휴즈를 설치하면 안 돼요. 이 접지선, 여기는 이 접지선에도 차단기나 휴즈가 설치되면 안 됩니다. 사고 전기가 땅으로 나가는데 그 전류가 크다 해서 휴즈가 끊어지나 차단기가 떨어져서 그 전기를 차단시키면 그 전기가 결국은 인체로 오는 전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접지선에는 휴즈나 차단기가 연결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배울 중성선에도 휴즈나 차단기가 설치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반드시 전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이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성선은 나중에 중성이 어떤 건지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전련은 해야 되고 과전류 차단기나 휴즈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접지선도 마찬가지로 과전류 차단기나 휴즈를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있고요. 그 끝에 전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련체가 있고요. 자, 그럼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피복을 통해서 땅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지 이걸 잡았을 때 인체로 흘러나올지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매각이라는 전련장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닥은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 도체에 연결하고요. 한 가닥은 땅하고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압을 인가하는데 이때 시험 전압으로 얼마의 전압을 인가하냐? 이러한 장소에는 각각 250, 500, 1000V의 시험 전압을 인가한다는 거죠. 인가했을 때 여기에 흘러놓는 전류 IG 지락 전류를 검출해서 이 측정기가 R 여기 공급해준 전압 나누기 돌아오는 전류 이 측정기로 돌아오는 전류를 읽어서 IG에서 그때 그 저항값을 측정해 주는 거죠. 그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이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요 지락 전류, 누설 전류는 작겠죠. 그러면은 이 피복의 전련이 좋아서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누설 전류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전련 저항값이 각각 얼마가 되냐면은 이 장소에서는 0.5, 이 장소에는 1, 이 장소에는 1메가와트 이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이렇게 나누고 있죠. ELV라는 건 뭐냐면은 extra low voltage에서 특별히 낮은 저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2차 전압이 우리가 쓰는 220V가 아니고 교류일 때는 50V 이하, 식류일 때는 150V 이하의 전압을 우리는 특별 저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저압 중에서 이러한 전압을 사용하는 장면에서 앞에 뭐가 붙습니까? S, P, F라고 붙었죠? 저것의 의미가 뭐냐? 저것의 의미가 이런 의미죠. 그림으로 보면 자,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 요 2차 측이 교류를 본다면 50V 이하이면서 그럼 공급되는 전압은 얼마겠습니까? 220V죠? 우리 가정집으로 본다면 그래서 220V는 요 2차 전압이 50V 이하일 때 여기가 1차와 2차 사이에 이렇게 전력 변압기 즉 여기서 전기가 전달될 때는 뭘로 전달하면 자석위에서 전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이런 걸 우리는 전력 변압기라고 해요. 그래서 전력 변압기를 이용하고 2차 측이 접지가 안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SELV 계통으로 보는 거예요. 요 전력 변압기를 사용하고 접지가 되어 있는 이런 계통은
PELV 계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1차와 2차가 전선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걸 우리는 단금 변압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엔 전압은 220이면 2차 전압은 여기에 다 빼내면 220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빼내는 구간이 작으면은 나오는 전압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빼내서 220V의 전기를 50V나 그 이하로 이렇게 적은 전압으로 빼내서 사용하는 이런 계통을 우리는 뭐란다? ELV 계통이라고 했죠? 근데 단금 배납기, 전력 배납기가 아닌 이런 단금 배납기로 구성되어 있고 2차 측이 적지가 되어 있는 계통을 FELV 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개의 계통을 사용할 때는 시험 전압을 얼마의 전압을 인가라? 250V의 시험 전압을 인가해서 그때의 전력 저항값이 0.5MΩ 이상이면은 이상 없다, 안전하다, 써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계통 또는 사용 전압이 500V 이하의 사용 전압을 쓰는 장소에서는 시험 전압으로 500V의 시험 전압을 인가해서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를 읽은 그 값이 전력 저항값이 1MΩ 이상이면은 규정에 맞다, 즉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500V를 초과하는 자 500V부터 1000V의 교류가 되겠죠. 이러한 교류일 때는 DC 시험 전압으로 1000V의 전압을 인가해서 그 전력 저항값이 1MΩ 이상이면은 피복의 전력성이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써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규정값보다 그 전력 저항값이 작다면 피복의 전력성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전선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든지 아니면은 새 전선으로 시공해라는 거죠. 굳이 이거는 전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배납기도 여기 있는 전기가 바깥으로 놓으면 안 되죠.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전기가 바깥으로 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한 가닥은 뭐다 전선에 한 가닥은 외암에 이렇게 그려서 이 전기가 외암으로 전달이 얼마큼 되는가, 즉 전력 저항값이 얼마인가를 측정해서 똑같이 해당 저항값을 측정해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압 및 특고압 전류의 경우는 전력 저항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전력 매력 시험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류, 즉 전선으로 본다면 전선과 대지 사이에 그 시험 전압, 즉 과 전압을 거는 거죠. 시험 전압을 걸어서 그걸 그냥 잠깐 걸고 나는 게 아니고요, 10분 동안 계속적으로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공급해주는 수관을 본다면, 호스를 본다면 호스 안에 잠깐의 수압을 딱 걸어서 견디네, 뭐 이상 없네, 그럼 쓰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수압을 걸어서 10분 동안 두고 그것을 관찰해서 이상이 없으면 요 수압에 이 관은 견디는구나, 그럼 이 호스는 이 수압을 견디니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선에도 고압이나 특고압을 사용하는 전선에도 그 전선을 걸기 전에 시험 전압을 인가해서 그 시험 전압을 인가해서 10분간 인가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네, 좋은 전류네, 그럼 실제 우리가 사용한 전류를 걸어서 쓴다는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압 및 특고압의 배납기 그리고 전설료 기타 부분은 자 교류 시험 전압을 인가하는데요. 자 직류의 시험 전압을 인가할 때는 교류 시험 전압의 2배의 전압을 인가하는 거예요. 그 시험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의 요 배수를 곱한 전압을 우리는 인가해 주는 겁니다. 시험 전압으로. 그래서 그게 전압이 몇 배를 인가하나,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의 교류 전압을 시험 전압으로 인가하겠습니까? 이게 그 값에 따라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특고의 전압과 고압의 전압의 차이가 7000V죠. 그래서 7000V 이하의 고압일 때는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시험 전압을 인가해요. 그래서 그 전압의 견디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7000V 이상 60kV 이하일 때는 시험 전압으로 1.25배의 시험 전압을 인가하는데 최저 시험 전압은 15000V 이상으로 인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7000V 곱하기 뭐다? 1.25배면 8000밖에 안 되겠죠? 8000으로 시험 전압 인가하는 것이 아니고 1500V의 시험 전압을 인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수를 곱한 값이 요 값 이하에 대한 최저 요 값의 시험 전압을 인가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kV를 초과하는 것은 이제
계통을 나눠요. 아직은 안 배웠지만 우리가 비접지계통, 접지계통, 그 접지계통에서도 중성점 직접접지 방식, 그다음 중성점보다 다중접지 방식, 그리고 소리액트 접지 방식이란 접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접지 방식일 때는 우리가 최대 사용진압의 1.25배의 진압을 인가하고요. 중성점 접지 방식일 때는 1.1배의 시험진압을 인가합니다. 그리고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일 때는 0.72배의 시험진압을 인가합니다. 그리고 17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일 때는 0.63배의 전압을 시험 전압으로 인가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전압은 3, 4, 5kV라는 전압이 있습니다. 요 시험 전압은, 요 사용 전압은 시험 전압에서 이 최대 사용 전압의 0.64배의 시험 전압을 인가해서 사용한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7000V를 초과하고 25kV 이하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일 때는 시험 전압으로서 최대 사용 전압의 0.92배의 시험 전압을 인가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빠진 게 별표에서 빠진 게 뭐냐면은 7000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의 흑과합 설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봇대 설료입니다. 전봇대에 걸려있는 흑과합 전기가 22.9kV의 전압이거든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압을 사용하고 다중접지 방식,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일 때는 최대 사용 전압의 0.92배의 시험 전압을 인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빠졌네요. 그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도 엄청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두 개는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7000V 이하는 1.5배,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시험 전압을 인가하고요. 7000V를 초과하고 60kV 이하는 최대 사용 전압의 1.25배의 시험 전압을 인가해서 몇 분간? 10분간 인가해서 이상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전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22900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이었죠? 조금 전에 여쭤봤던 몇 배? 0.92배의 시험 전압을 인가한다는 거. 그 의미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전기의 전력 내력 시험입니다. 배전기라는 것은 발전기, 돌아가면서 전력을 만들어주는 발전기, 그리고 모터, 전동기죠? 그럼 조상기, 이와 같은 것이 우리는 뭐다? 배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배전기는 몇 배의 시험 전압을 인가해야 되느냐? 7000V를 이하할 때는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7000V를 초과할 때는 최대 사용 전압 1.25배. 그는 위의 내용하고 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별도로 암기할 필요 없죠.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7000V 이하일 때 시험 전압을 인가하면은 최대 사용전 1.5배인데 500V 이하의 값이 나올 때는 500V 이하의 값이 나올 때는 최대 사용 전압으로 500V의 시험 전압을 인가해야 된다. 그게 위의 내용과 다르네요.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적으로 보다 10분간 인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권선, 전기를 사용하는 권선과 대지 사이에 시험 전압을 인가해서 이상이 없어야 될 겁니다. 다음 회전 밸류기는 측류 측의 최대 사용 전압의 1배의 비율 시험 전압을 인가해서 10분간 견디면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연료 전지 및 태양 전지 모듈의 전력 내력 시험이죠. 근데 태양광이 이제 뜨거우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사용 전압의 몇 배의 시험 전압을요? 1.5배의 측류 전압 또는 1배의 교류 전압을 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거는 교류 시험 전압이죠. 측류 시험 전압은 교류 시험 전압의 2배의 시험 전압을 인가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태양광은 교류 시험 전압으로 인가할 때는 최대 사용 전압의 1배의 전압을 인가하고요. 측류로 시험 전압을 인가할 때는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전압을 측류 시험 전압을 인가해서 10분간 이렇게 인가해서 그게 견디면은 이상이 없는 걸 보는데, 이때는 권선이 아니고 충전 부위와
대지 사이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분간 견디면은 이상이 없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 배선제를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선의 구비 조건이죠. 전선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는 도전율이 클 것, 전류를 잘 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체가 있는 전류를 잘 흘리는 정도를 우리는 도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도전율이 가장 큰 물질은 은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냐면은 구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금이에요. 그 다음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으로 전류를 잘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율이 가장 큰 물질은 은. 근데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뭐다? 고유저항이죠. 즉 전류의 흐름을 파괴하는 정도를 우리는 고유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고유저항이 가장 작은 물질이 뭐다? 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선은 도전율, 전류를 잘 흐리는 정도는 크게 되고요. 고유저항, 즉 전류의 흐름을 파괴하는 정도는 작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적 강도가 된 거죠. 전류를 잘 흘리지만은 공사한다고 잡아 당겼을 때 그 전선이 끊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회적 강도는 굉장히 크게 됩니다. 세 번째, 비중은 작아야 되는 거죠. 너무 무거우면은 작업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볍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구리를 일반적으로 전선으로 많이 쓰겠죠. 왜? 가치에 따라서 그러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못 쓸 거고 구리 전선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가볍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전선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전봇대 위에 올라가 있는 전선 또는 철탑에 올라가 있는 전선이 있죠. 이러한 전선은 구리선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알루미늄 전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이 많이다, 가벼운 것이 좋다. 비중은 가벼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파손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공사하기가 쉬워야 되고, 그리고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전선으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가장 적당한 것이 뭐다? 구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기준이 가볍다는 것에서 알루미늄 전선도 쓰고 있다는 거죠. 내구성과 기술 강도는 좀 떨어지만은 가볍기 때문에 알루미늄 전선을 우리는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전기 삼상 전기를 공급하고 있죠. 전봇대에 공급되는 전기는요, 위에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입니다. 옛날엔 그 상을 RST, 그리고 밑에 N상이 한 가닥 따라와요. 이걸 중성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변압기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변압기가 3개의 변압기가 있고요. 그래서 각각 공급해주는 전기가 R상, S상, T상의 전기가 공급되고 이 변압기 한 상이 묶인 이 점을 우리는 중성선이라고 해요. 중성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연결된 선이 우리는 중성선, 울트라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봇대 3개 각각 RST 전기와 울트라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에 공급되는 요 선간에 공급되는 전기는요 22,900V의 전기가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선하고 땅 사이, 요 사이 중선 사이에 공급되는 전압은 13,200V라는 전압이 공급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거는 전봇대 위에 걸리는 전압이고요. 그리고 전봇대 아래쪽에 배납기가 있죠. 요 배납기에서 오는 전기를 본다면 요 전기는 380V의 전기가 되고요. 이 전기는 220V의 전기가 배납기 2차에서 노는 전기가 될 거예요. 이런 전기가. 그래서 우리 배납기 2차에서 노는 저압전기는 각각 RSTN의 전기가 있는데 이 RST까지는 380V가 전기가 되고요. R과 N상은 220V의 전기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전기의 위상이 틀려요. 그래서 이 3개의 전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분을 과거 규정에는 RST라고 했는데 지금 규정에는
L1, L2, L3로 라인 1, 라인 2, 라인 3 그래서 1, 2, 3로서 우리 그 상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중성선은 과거와 똑같이 N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도체를 우리는 적지라고 이야기하죠. 보호도체는 녹색과 노란색이 섞인 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본 그림은요, 과거 규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흑색, 적색, 청색 되어 있죠. 그래서 흑색이 R, S, T, 그리고 여기 있는 백색이 뭐다? N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선, 이게 접지선이죠. 이 접지선이 뭐다? 바로 녹색이 되는 거예요. 접지선이 이렇게 구분했는데 지금 베나덴 규정에서는요, 여기에 R이 아니고 L1으로 하고요. 저게 흑색이 아니고 이제 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L2라고 이야기하고 S가 아니고 적색이 아니고 이제 회색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L3로 이야기하고 이게 청색이 아니고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N사, 요 중성선이 이제는 청색으로 바뀌었어요. 백색이 아니고. 그리고 보호도체, 이 접지도체가 바로 녹색이 아니고 녹색과 노란색이 두 개가 섞여 있는 녹색에 노란 줄이 있는 이러한 전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설치될 것은 요 규정에 맞는 요 색으로 변화돼서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선의 굵기는 그럼 붉은 선을 써야 되냐, 가는 선을 써야 되냐? 적당한 전선의 굵기로서 부하의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거죠. 부하는 큰 전기를 쓰고 있는데 가는 선을 하면 그 전선이 뭐다? 불타겠죠? 불이 납니다. 근데 부하는 조그만데 큰 굵은 선으로 이렇게 시공한다면 또 경제적으로 맞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전선의 굵기를 어떻게 쓰냐냐, 그 규정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허용전류라는 겁니다. 허용전류라는 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굵기가 일정한 크기 전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 한 개는 굵고 한 개는 가느다고 볼까요? 자, 여기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요,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자체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가지는 저항은 우리가 이렇게 면적이 있고, 이게 면적이 A고 길이가 L이고, 이 물체의 보유장이 Rho라면 이 전선이 가지는 저항은요, 보유장 곱하기 면적 분지 길이 L만큼의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선도. 그러면은 길이가 똑같다면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값보다 적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는선이니까 그 저항값이, 만약에 저항값을 구했을 때 이게 저항값이 10이고 요 전선의 저항값은 1이라고 가정한다면 요 선의 전류가 되면요, I 제곱 R만큼의 뭐가 발생되면 전력 손실이 발생돼요. 여기다가 곱하기 앞에 0.24만 곱해주면 이게 열량으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0.24만 곱해주면 열량으로 환산되고, 그 열량에 의해서 이 전선을 만지면 떳떳하죠. 그래서 전류가 많이 흘러갈수록 떳떳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전류가 똑같은 전류가 흐를 때 이 전선이 가늘수록 이 저항값이 크죠. 저항값이 크기 때문에 이 저항값은 15mm고 이 저항값은 뭐다? 1ohm니까 똑같은 전류가 할 때면 요 전선의 온도보다 요 전선의 온도가 훨씬 낮죠. 몇 배? 10배 정도의 온도 차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선의 전류가 흐를 때 이게 10A의 전류가 흘렀다. 이렇게 해서 이게 10A의 전류가 흘렀다. 그때 발생되는 온도가 이건 60도고, 요거는 뭐다? 한점 10분의 1만큼 적기 때문에 이거는 16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저항값이 적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 거고, 이건 저항값이 크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크니까 온도가 높겠죠. 근데 이 피복이 견디는 온도가 60도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류를 조금 더 흘리면은 어떻습니까? 요 전류가 조금 더 증가했기 때문에 요 발생된 열이 조금 더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럼 60도를 초과하면은 이 전선의 열에 의해서 이 전선의 피복이 견디지 못하고 뭐다? 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선은 허용 전류를 몇 암페라고 한다고요? 10A로 봐주는 겁니다. 즉 10A 이상의 전류가 흘려 들어오면은 요 전선의 피복이 6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불이 탄다. 그럼 이 전선은 10A 이하만 흘려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전선은요, 훨씬 더 많은 전류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더 증가해서 만약에 이 전선은 30A의 전류가 흐를 때 이 피복의 온도가 60도가 됐다면 이 전선의 허용 전류는 뭐다? 30A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제품이 있다.
이 제품에 평상시 사용하는 제품에 보면 뒷면에 보면 전류가 얼마짜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전류가 뭐 8A 정도의 전류를 쓴다면 그러면 이 전선으로 시공해도 된다는 것이고, 요 부하의 전기가 만약에 25A의 전기를 써야 된다면 요 전선으로 시공한다면 이 부하의 전기가 25A 흘러가기 때문에 전선보다 타버리겠죠. 타니까 요 이상을 흘릴 수 있는 허용 전류를 가진 전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A를 흘릴 수 있는 요 굵기의 전선으로 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의 굵기별로 이 전선이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 안전 전류를 우리는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전류를 허용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하의 전류와 이 전선의 허용 전류를 비교해서 이 제품이 원하는 전류보다 이 전선이 공급할 수 있는 허용 전류가 큰 전선으로 시공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크게는 할 것 없다는 거죠. 이 두 개를 고려해서 시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전압 강화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전압 강화는 우리가 두 개의 전선으로 이렇게 전선을 공급해서 여기에 제품을 부하를 연결해서 쓸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쓸 거예요. 여기에 전압은 우리가 쓰는 220의 전기를 공급하겠죠. 그럼 요 선과 이 선 사이의 전압을 재면 공급단 전압을 보면 220의 전압이 걸릴 겁니다. 그럼 그 전압이 요 제품에 요 부하에 바로 220V의 전압이 걸려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전선도 뭘 가진다고요? 장을 가지죠. 장. 그래서 고유장 곱하기 단면적 분식 길이 L만큼의 이 전선이 장을 가져요. 그래서 이 장값이 예를 들어서 1옴이다. 이렇게 한다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I가 만약에 이 부하에 흘러가는 전류가 10A의 전류가 한다면 이 선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압 E는 전류 곱하기 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에 흘러가는 전류는 이 부하로 흘러가는 전류가 그대로 흘러가니까 10A의 전류가 흘러가고, 그리고 이 선이 가지는 이 장이 얼마입니까? 1옴의 장이기 때문에 이를 곱하면은 10V의 전압이 이 선에 걸리는 거예요. 요 선에 10V의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공급된 전압은 220이라면 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된다고요? 220에서 10V의 전압을 뺀 210V의 전압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 210V의 전압이 220이 아니고 210V의 전압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전압 강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선의 면적이 많을수록 두께가 크면 클수록 이 저항값보다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압 강화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압가 크면은 실제 부하에 걸린 전압이 작아지고, 그럼 부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하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이 선에 걸리는 전압 강화가 일정 전압 이하로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만족하기 위한 요 전선의 굵기, 이 굵기를 고려해서 우리는 부하의 전선의 굵기를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하에 흐르는 부하 전류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가진 그러한 전선의 굵기를 선정해야 되고요. 또 그 굵기가 이 전압 강화, 허용 전압 강화, 요 전선에 걸릴 수 있는 전압이 10V만 걸려라, 이하로 걸려라, 또는 20V 이하로 걸려라, 이 전압 강화의 조건에 맞는 굵기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적 강도,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시공하기 위해서는 그 강도 3개를 고려해서 적당한 굵기의 전선을 부하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의 고유장이 있죠. 고유장이 작을수록 좋은 거죠. 도전율은 클수록 좋고요. 그래서 고유장이 가장 작은 물질은 뭐라고요? 그 다음 구리, 금, 알루미늄, 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 중에서 우리 이 구리를 두 가지 용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선과 영동선으로 나누고 있는데, 경동선은 구리 중에서 딱딱한 구리선을 우리는 경동선이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 옥 외에 인장 강도가 크기 때문에 당겨서 가공할 때, 가선할 때 쓰는 게 경동선이고요. 그리고 영동선은 의미 그대로 부드러운 전선을 말해요. 구리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옥내 사용할 때는 딱딱한 게 아니고 부드러운 선이 낫겠죠, 가공기가. 그리고 당겨서 이렇게 샤워 안 하고 어떤 관 안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인장 강도 약간 떨어지더라도 부드러운 선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영동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동선의 보유장은 55분지 1, 연동선의 보유장은 58분지 1. 그래서 이 값을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 놓으시고요. 그럼 어느 것이 더 전기가 잘 흐르겠습니까? 당연히 연동선이죠. 58분지 1. 분모가 크기 때문에 이 값이 작아지고, 그래서 보유장이 작다는 것은 전기가 더 잘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을 쓰는 게 좋은데, 갱동선을 쓰는 이유는 임장 강도. 그래서 옥상에서 옥상으로 당길 때 그 전선은 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사용하는 전선은 갱동선을 써야 되는 거죠. 전류의 저항값은 크지만은, 전류에 대한 저항값은 크지만은 임장 강도가 크기 때문에 갱동선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벼, 무게를 고려할 때는 뭐다고요? 알루미늄 전선을 쓴다는 거죠. 그것의 보유장은 35분지 1로 상당히 크지만은 그래도 가볍다는 장점으로 우리는 알루미늄 전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동선은 임장 강도가 커서 가공 전선에 쓰고, 연동선은 부드럽기 때문에 주로 옥내 배선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